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2026년 병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귀경길 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장시간 운전대를 잡는 오늘 같은 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곳곳에 졸음 쉼터와 휴게소 주저하지 말고 이용하시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동안 밥상 토크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연휴 내내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부동산과 6.3 지방선거, 여야 각 당의 내홍과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밥상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 정치 토크 코너에서 설 연휴 회자됐던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용우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노년층의 건강관리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20대 여성이 약물을 먹여서 연쇄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범죄도시에서 피의자의 머릿속까지 함께 들어가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손수정 국민의힘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각 당의 대변인으로 또 지역위원장으로 민심 정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번 설 민심 이지은 대변인, 네. 어떤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까? 저는 일단 저희가 있는 지역구가 마포갑 지역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언니 집이 대구여가지고 네네. 대구에서 설을 보냈고 또 부모님께서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부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고 왔거든요. 부산, 서울, 대구 얘기를 네.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럼. 네, 네. 이렇게 좀 듣고 왔는데 일단 마포갑에서 제가 이제 그 명절 순방을 다녀요. 이렇게 네네. 좀 돌다 보면 작년이랑은 확연히 달랐다라는 느낌이 어떤 받았어요. 점에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었고, 그리고 그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를 좀 팔아줘야 되는데 관광객도 뚝 끊기고 송년회 신년회가 다 없는 상황에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어딨냐, 빨리 윤석열 끌어내라 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확실히 작년보다 좀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여전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나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나아졌다. 네, 예, 네.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제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대구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잘 벌고 이런 도시였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기업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삼성도 어디 평택 용인에 뺏기고 그다음에 뭐 LG도 어디 뭐 파주에 뺏기고 하면서 지금 여기 큰 기업이 없어서 대학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는 상황이고 뭐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부산은 좀 약간 들썩들썩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들썩인다? 네네. 그래서 해수부가 지난해 말에 가면서 여러 해운 업체들도 가고 이러면서 거기가 동구항인데 동구항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 20일이 이제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그 앞 뒤로 부산에 있는 호텔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뭐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BTS 공연을 보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은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네. 자, 손수정 대변인은 네. 어떤 말씀 주로 들으셨어요? 저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부산에서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또 남동생 내외 뭐 이렇게 또 조카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이제 이지은 대변인님께서는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걸 느끼셨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이제 자영업도 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굉장히 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얼어붙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선거 전에 좀 들썩들썩 할 만도 한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안 느껴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큼 조금 이제 그런 활기가 지금 안 도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봄 되면 또 이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철을 맞아서 또 뭐 부동산 문제, 집 문제, 또 뭐 월세가 너무 오른다. 또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물량이 너무 지금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또 많이 하시는 거 들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친지들 모여서 또 이런저런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모든 친지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으신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본인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편향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다. 만약 보시는 뭐 유튜브나 본인께서 보시는 채널이나 뭐 다 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확증적으로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느낀 명절이었습니다. 네. 자, 이 질문도 이지은 대변인께 먼저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평가라든지 여당에 대한 평가라든지 야당에 대한 평가는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 대변인이고 마포갑 지역위원장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에 대해서는 약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대통령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되겠냐. 민주당에서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야당에 대해서는요. 야당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 내려가서 이제 예. 대구가 또 텃밭이지 않습니까? 예. 국힘의 텃밭이어서 일부러 물어봤는데 텃밭이 뭐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되게 느낌이 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선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이제 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말 조심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한동훈 뭐 전 대표가 여기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라고 한번 이제 택시에서 물어봤더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답을 안 해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예. 그냥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의견을 그냥 얘기를 안 하시네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한테도 물어봤더니 주변에도 아무도 한동훈 뭐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대구시장 네. 출마 선언했죠. 시당에 출마 선언을 하셨고 또 예. 추경호 전 대표 네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나온대요.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대구에 나오면 다 찍어준다고 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부겸 전 장관도 나온데 나올 수 있을래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지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조심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얘기는 하되 그렇게 막 얘기를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신중해 보이는. 네네. 그죠? 그런 그리고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속내를 아직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자, 일단 첫 질문부터 손수조 대변인. 네. 이재명 대통령 평가, 그다음에 민주당 평가, 국민의힘 평가 어떻습니까?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는요 아마 그렇게 조금 말씀을 줄이실 거예요. 제가 느끼기도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여러 후보가 많다 보니까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제 말을 이렇게 잘못해서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1등은 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말을 줄이시는 거 저도 그런 거 느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확실히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사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재판 받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지금 검찰청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위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분이 지지자의 내분으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왜 제명까지 굳이 그렇게 했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청래 왜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격화된 내분은 고스란히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로도 이어지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재현 대변인은 그 약간 선거와 관련해서 대구 지역 조금 정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지역 예를 들어서 박형준, 전재수 또 조국 뭐 출마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부산 지역은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 연휴 전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지지도가 꽤 높이 나왔어요. 한 5%에서 10% 가량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이제 통일교에 대한 그런 이제 혐의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이 나오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 느낌에 이 통일교 이슈가 많이 묻혀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전재수 전 장관께서 뭔가 자중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아니라 막 현수막도 전국에 다 거시고 지금 막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시니까 아 이거 그냥 뭉개고 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아직까지 수사가 막 이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이 수사가 아무래도 만약에 속도를 내고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재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박형준 현 시장보다 높게 나온다.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저 분위기, 그다음 대구 분위기,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당에 대한 평가, 야당에 대한 평가 저희가 뭉뚱그려서 한번 쭉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 연휴 동안 가장 핫했던 이슈 꼽자면 부동산 공방입니다. 일단 공을 쏘아 올린 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SNS에 글 올리고 또 이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반박을 하면 이 대통령이 재반박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자 이재현 대변인 네. 연휴 내내 이어진 부동산 공방 설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스스로 설 밥상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사활을 거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 SNS로 이야기를 해오셨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글 말고도 이제 소원 성취라는 글을 또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이 절실한 일을 내가 왜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세대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이제 100세대가 있으면 집이 100개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주택 세대의 비율이 44%나 됩니다. 그거는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 채, 네 채 너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집을 가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집값 고공행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더 이상 이제 집값을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투기 세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설 전부터 계속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가 이제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이 설 명절 중에도 설 밥상 위에 내가 직접 올라가서 그냥 국민들에게 내가 직접 설득하겠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반박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그런 SNS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수저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께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먹는다. 근데 참 대책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조금 지나서는 이게 계곡 정비보다 더 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그렇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잡으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모든 정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집값 특히 서울 경기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숙제였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결국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은 이 부동산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어떤 이제 진보 진영의 정권도 겪어봤고 뭐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권도 겪어봤고 또 박근혜 정권, 이재명 정권도 겪어보면서 규제 일변도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방식이죠. 규제 일변도로 하는 부동산 정책도 겪어봤고 그렇지 않고 공급 위주의 그런 박근혜 이재명식의 부동산 정책도 겪어봤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명약관화했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난 부동산 정책은 참 실패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의 서울 이제 집값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뭐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심지어 집값이 내리는 그런 정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럴 때 투기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준 거죠. 투기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게 해준 것은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투기 세력들한테 가장 좋았던 해피했던 시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너무 이 규제 일변도에 규제하고 대출도 다 막아버리고 하는 이런 정책은 결국은 이 서울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잘 됐던 정책,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좀 빨리 터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터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책 어게인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집값이 안 잡힐 거라는 이 시장이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연일 SNS에 직접 막 이렇게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다주택자 막이라고 막 하시고 이런 식으로 SNS가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총평 말씀해 주셨고 이재은 대변인. 뭔가 한 가지 좀 이제 바로 잡자면 다주택자를 보고 막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돈이 막이라더니 설마 막이에게 양심을 뺏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막이라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일단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막 이렇게 약간 감정도 조금 들어가 보이는 이 공방을 벌였어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은 대변인? 저는 이제 일단 대통령께서 SNS를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런 트렌드가 좀 있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거래세, 그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걸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게 4년 동안 계속 유예가 되어 오던 거를 드디어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걸 마치 무슨 날벼락이 난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왜곡되지 않게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다에서부터 SNS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제 거기에다 대고 뭐 그렇다면 1주택인 대통령에게 그거 집 팔아라. 살지도 않는데 실거주하지도 않는데 그 집을 팔아라.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뒤면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6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제 어머니 그 노모에게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면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서 아들아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헛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막 아파트 구경 가자 막 이제 이런 글까지 쓰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시골에 있는 그 집 가지고 누가 그걸 투기 세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다주택자 또는 정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무슨 이렇게 굉장히 어떤 사적 감정 아니면 감성적인 걸로 어떤 프레임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심각성에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서로 간에 말꼬리 잡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여당에서 장동혁 6채를 공격을 하니까 이제 나온 얘기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관저에 살아야지 어디 저기 분당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하면서. 그랬더니 또 야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개항을에는 왜 집 하나 사고 이쪽 저기 저 더 비싸질 거 팔지 뭐 이런 약간 계속 말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한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손수저 대변인. 처음에 아까 이 대변인께서 잠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소통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막 나왔죠. 감정적으로도 섞이고 말을 물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SNS로 소통하는 걸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SNS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정해진 정책을 홍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것에 대한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은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했던 설탕세 논란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기 과정이 안 된 이런 아젠다들을 툭툭 던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실거주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것, 다주택자들의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뭐 버티지 마라 이런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슈들이 전부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방식은 굉장히 이 사회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모든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다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도 똘똘한 한 채를 뭐 가져야 된다 이래서 집 다 팔라 그랬더니 뭐 노영민 실장님은 청주가 지역군데도 거기 아파트는 청주권 팔아버리고 서울 거만 똘똘한 한 채 챙기는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직을 포기해버리고 집을 선택하는, 강남 집을 선택하고 직은 내던져 버리는 뭐 이런 웃지 못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강유정 대변인도 다른 집은 지금 지역에 있는 집은 팔고 똘똘한 한 채 서울 강남에 있는 것만 남겨두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뭔가 마치 대통령께서 버티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주니까 그럼 국민들은 우리도 이 뭔가 이제 팔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당에서 공격한 게 장동혁 대표 6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 6채가 다 합쳐봤자 8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50억이다 이렇게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그렇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게 SNS상에서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요. 네. 잠시 바로 잡자면 분당 아파트가 50억은 아니고 뭐 재건축 됐을 경우에 차익 뭐 이거 예상되는 차익이 그렇다 뭐 이런 거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제로 던지셨어요. 네. 근데 본인께서 지금 뭐 나중에 4년 뒤에 나가서 사신다고 하는데 4년 뒤에 나가서 그 분당 아파트 사십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확정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양도세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를 해주는 것도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2년 유예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예해줘봤자 2년밖에 안 되는데 본인은 지금 4년 5년 안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아파트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른 국민들도 집 사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이유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모범을 안 보이시면서 국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좀 하라고 압박을 하면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자, 이재명 대변인 짤막하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나와서 사신다고 하세요라는 거 질문에 대해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자면 장동혁 대표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그 집은 2022년도에 간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의혹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죠. 예. 네. 자, 방금 손수조 대변인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K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짧게 하나 짚어보고 요건 짧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이게 사실 보통은 선거 앞두고 네. 또 선거에 예민할 수도 있고 이게 까다로운 주제인데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이 연일 언급하는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이재현 대변인.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거 전이니까 혹시 다주택 중과세 유예가 또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심리는 잘못됐다. 잘못된 기대 심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표에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실익이나 이해관계에 상관 않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게 이재현 대변인 말씀이시고 손조 대변인. 저는 이재명 손수조 대변인.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두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때려서 그러니까 뭔가 다주택자, 그다음에 아까 뭐 돈이 막이다 뭐 이렇게 정정해 주셨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돈 보고 막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조금 문제고, 그러니까 뭔가 부자 이렇게 하나의 악마화할 수 있는 대상을 상정해서 거기를 때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좀 짤막하게. 2021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유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면서 이것은 그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 전략에 그치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지방선거 연대를 할지 여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대 앞에 선거란 말은 아직 없었어요. 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연대와 통합위원 추진 준비위 제안해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까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재현 대변인. 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차피 선거 연대는 하게 될 것 같은데도 조국혁신당이 지금 왜 이럴까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네. 조국혁신당의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가요? 어쨌든 이제 네네. 조국혁신당에서도 받아들이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도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저는 예습은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024년 10월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호남에서는 각자 후보를 내서 그대로 경쟁을 했었고 네. 부산 금정구청장과 그 선거 때는 단일 후보를 냈었습니다. 그때 생중계 토론회를 한 뒤에 100%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선거 연대를 할지를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이 대변인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광주 대구 지역의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하자 민주당이 제안했고 그 전에 정춘생 의원인가요? 이 조국혁신당 의원이 또 뭐 평택하고 군산이었나 어디 그 민주당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 네네. 이거는 내지 마라.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네. 그러니까 연대를 하던 그 선거 이후에 통합을 하든 이렇게 자기 몫을 먼저 이렇게 빨리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네. 좀 그렇죠. 조급한가요? 왜 좀 이런 그런 모습이 현상이, 좀 보이는 것 예. 같은데 사실은 예. 이제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먼저 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얼마면 되겠니라고 하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협상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얼마 줄래? 그렇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마음이 뭐 조급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낮고 또 이제 작은 당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네. 합당도 생각을 했다가 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우당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따로 했을 때보다는 함께 선거 연대를 했을 때 파이가 이제 총합이 훨씬 크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네.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서 물밑에서는 엄청난 수싸움이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네. 총합이 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아마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안 그래도 법 여건이 좀 지금 현재로서 지형이 유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합쳐지면 뭐 이게 나쁠 건 없는 거거든요. 야당에서 지금 되게 불리한 걸로 평가되는 야당에서 보기에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 합당 불발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명청 갈등이 격화됐다. 그리고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지는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각 그 이제 내부에 이른바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조국 대표의 문재인 예전 이제 정권의 계셨던 분들의 세력의 네. 지지자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분들 사이께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골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는 한때 이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딴지일보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어 있어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조국 혁신당에서의 어떤 선거 연대 즉 우리의 지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지금 끝나지 않은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이제 설이 지나면 네네.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일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귀경길입니다. 계속해서 전방 주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차로가 많지 않은 산간 지역으로 사고가 종일 꾸준합니다. 먼저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지곡 부근 1차로 사고로 차단돼 뒤로 8km 구간 정체가 굳어졌고요. 더 가서도 파남부터 비룡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이 비룡 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도 조금 전 발생한 추돌 사고 차량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선 서울 쪽 경주 부근으로 상행선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는 영동과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사이로 또 신탄진과 청주, 안성 일대로 충청 경기권 통과 지금도 힘겹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 사고가 많은데요. 입장 부근 주춤하다가 독립기념관 부근 1, 2차로와 언양 분기점 부근으로도 갓길에서 사고 수습하면서 뒤로 2에서 5km 구간씩 정체 극심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이전 시간에 비해선 한결 수월해졌지만 서종에서 화도 요금소, 남양주에서 강일까지도 내내 더딥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자정 무렵에야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손수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한두 개 더 살펴볼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던 전주철 변호사를 이제 추천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인데 그것 때문에 뭐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약간 좀 나중에 결론적으로 곤혹스럽고 네. 대통령한테 두 차례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정 대표가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위원장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해서 친명계가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현희 의원도 최고위원 하면서 비슷한 특위위원장 했었고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 말대로 어떤 순서상의 최고위원들이 맞는 게 관례다 네. 이 입장인데 또 친명계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또 그 문제됐던 사람을 굳이 위원장으로 하냐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이재현 대변인님?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네. 특별히 중요한 위원회들을 특위로 구성을 합니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른 위원회와는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당대표랑 긴밀하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특위의 위원장은 최고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이 하다가 네. 이제 나갔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는 한준호 위원장이 하다가 최고위원이 하다가 나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이성윤 의원이 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특위를 거의 맡지 관례에 않은 따라서 맞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네, 네. 순서별로 순서별로. 이거는 이성윤 최고위원이구나 이거였다 네, 이거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의원 여기에 반발한 의원들은 조금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야 이런 식으로 당 대표 결정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스럽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요거는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보통 추천을 받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추천하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이 아니라 의원은 2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을 추천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둘 중 한 명인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이 돼가지고 간 네네.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뭐 이제 김성태를 변호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누구나 자신의 어떤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성윤 의원도 자기와 함께 근무했었던 검사 출신 중에서 일 잘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윤석열한테 굉장히 그 탄압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더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경험의 한계,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이제 추천을 한 건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거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통령이 뭐 경로는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바로잡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 불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지지층에서 이런 사람이 정청래고 이런 사람을 왜 가만히 놔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여기에 최고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러면 여기 위원장을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맡는 게 맞아? 또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전준철 변호사를 한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되면 어떡해라는 우려에서 네. 아마 그런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성윤 최고위원도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한 만큼 이제 흔들리지 않게 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성윤 위원장에게 힘을 좀 모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손수저 대변님 요거 건너뛰어도 되죠? 이 질문은. 예, 뭐 한 타당 말씀 얘기. 하실래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이 절반으로 쪼개진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보면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종합 예술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성윤 의원을 위원장 시키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이거를 굳이 순서에 맞게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몰랐다고 하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하잖아요. 딱 절반이시던데요. 보니까 87명 정도 이제 딱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하시면서 뭔가 이 명청 갈등을 아주 그냥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냥 에서 무죄받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현재로서는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건 2심에서 무죄받은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현재로서는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모레 복당 신청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밝혀왔던 걸로 최근에 그렇게 밝혀온 걸로 전해졌고 특히 조금 몇 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이거 어디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이 5선을 했던가요? 거기서 그 자신이 오랫동안 네. 다져왔던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 사실상 내줬고 네. 되게 유리한 지역구죠. 네. 사실은 민주당에. 그래서 이제 다시 정치적 재기하는 발판이 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 자 지금은 또 대통령의 입 김남준 대변인이 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리 이재현 대변인님이 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해법
어떻게 해야 돼? 공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우 이제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정말 민주당 복당을 네. 누구보다 두 팔 벌려서 환영을 드리고요. 무죄는 정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당과 협의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이제 본인의 마음은 있지만 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민주당에서도 꼭 필요하신 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또 더 큰 역할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네. 당과 협의하에 정말 어디 가셔야지 정말 가장 잘할 수 있을지를 절차와에 따라서 열심히 네. 고민하고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수저 대변인, 민주당 계양을 공천 어떻게 매듭 짓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저는 송영길 이제 전 대표의 이 무죄가 굉장히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내용은 있는데 그 자료를 획득한 그 증거에 이제 효용성을 가지고 증거 취득의 위법성. 취득의 위법성을 가지고 이것이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2심이니까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천 계양구는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굉장히 많이 다져놓은 지역구죠. 심지어 지역에서는 아내분이 나오셔도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다져놓으셨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나무 당이라는 당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셨다고 해서 무죄 받으셨다고 바로 그냥 해체를 하시고 또 이렇게 복당을 하신 다음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소나무 당에 대한 얘기가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순서를 보니까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여기까지 하나? 저기까지 하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도 좀 했는데 최고위 결정은 앞두고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친한동훈계 속가내기다. 서울시당위원장 공천권 박탈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거든요. 손수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사후적인 해설이죠. 지금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뭐 불거졌던 서울시당 사당화 문제나 뭐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했던 뭐 발언 이런 것들은 전혀 징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아동 사진을 이제 본인 SNS에 게재하고 그 아동 인권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한 당협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부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윤리위 제소였고 그 윤리위에서 판결 나온 것이 이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 참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니 이렇게 이제 마치 어떤 특정한 계파의 그런 이제 속가내기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동 사진 이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 이게 합당하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근데 뭐 그걸 누가 시키진 않았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누가 아동 사진을 거기 걸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굳이 걸어놓고 몇 날 며칠을 언론인들께서 이거 너무하다 좀 내리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굉장한 주변에서의 또 그것도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내리셨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승자박이다. 본인의 그 징계를 결국은 유발하고 말았다.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 질문은 뭐 조금 했던 질문을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 대변인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방선거 100일 정도 남기고 안 그래도 불리해 보이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부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도 또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뭐 잠재적 경기지사 후보인가 했더니 뭐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불출마 의사 이렇게 밝히고 현 시점에서 상대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확장할 어떤 좀 해법이 돌파구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니 제가 뭐 가르쳐 드릴 거 아닌데 정말 보통 이제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전에는 이제 중도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나마 당에 있었던 그나마 좀 중도 쪽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여당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한동훈 개 숙청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내란을 했는데도 본인 탈당할 때까지 출당 그 제명도 안 시키고 뭐 징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당원 게시판에 뭘 썼다라는 이유로 그때는 다 넘어갔던 걸 지금 와서 다 뒤집어서 결국은 제명을 시키고 배현진 네. 의원은 아동사진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당원권 정지 1년을 또 했습니다. 네. 그렇게 치자면 윤석열은 내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출당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란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인가? 이게 너무 형평성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고 지금 보면 거기에서 그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이 지금 무슨 위원장이 됐는 인재영이 위원장이 예, 예, 됐죠. 그랬는데 지금 고성국 TV에 가서 우리 특별 당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그 사람들 최근의 일이에요. 네,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되시고 나서는 아니고 그 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고성국 TV에 가서 인터뷰는 몇 번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성국 TV가 또 마포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또 고성국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된다. 국힘의 당사에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극우 성향을 보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우 윤호개인 쪽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이렇게 친화력 있게 하면서 오히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라낸다면 이렇다면 지선에 있어서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손수저 대변인께 이제 드리는데 과연 중도층으로 확장할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무슨 입장을 낸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 뭐 어떤 입장을 내는 겁니까? 어떤 이제 입장이 나올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 예. 어쨌든 자당에서 배출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만큼 네. 대표 워딩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 저는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재판이 결국은 이제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은 뭐 내란이었다라고 아주 판정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중도로 가고 더 많은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과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 들어와서 사실상 책임 당원이 110만까지 늘었습니다. 보수 우파 정당 역사상 이만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의 정체성과 이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극악무도한 이 여당 정말 입법 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무시하고 독재를 하고 있는 어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 이런 사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그러니까 대여 투쟁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모으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멈춰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라든지 잘못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야당으로서 제대로 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 안고 있는 거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한 발 한 발씩 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얼마나 좀 더 명확히 할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까 뭐 유튜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이지은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손수저 대변인 말씀하시면서도 뭐 일방적인 입법 얘기하셨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죠 24일부터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이게 좀 아직 그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법개혁 법안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왜곡죄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해서 고의로 왜곡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잘못된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판사라든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판사가 뭘 잘못하든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든 뭘 잘못하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평가하죠, 그거를? 그거 역시 수사하고 기사하고 그 판단하는 것은 똑같이 경찰, 검사, 그 다시 판사가 수사를 하는 거죠. 시작해서 맞습니다. 왜곡했는지를 맞습니다. 한다 그렇게 하는 이거죠? 겁니다. 네네. 예. 지금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예방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내가 이거를 기소하든 말든 아니면 이걸 유죄주든 무죄주든 이게 내 마음, 내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건데 누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혹시 누구를 만났는지 여기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 검사와 판사들이 자신들이 판단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큰 법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손수저 대변님. 자, 네. 재판이 위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법입니까? 짤막하게만 한 말씀. 사법 위에 입법이 있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왜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국은 입법에서 입법부에서 이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그리고 행정부가 가장 위에 있겠다라는 이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아진이는 학교보다 병원이 익숙합니다. 희귀 질환인 류마티스와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아진이 2시간에 한 번씩 안약을 넣어야 하고 심장에 생긴 구멍으로 꾸준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한데요. 집중이 어려워 ADHD 진단도 받았지만 병원비 부담 앞에 치료는 멈춰 있는 상태. 한시도 아진이 곁을 비울 수 없는 부모님은 교대로 시간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아직은 작고 여린 아진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는 큰 한파 없이 무난한 기온 속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대부분 이맘때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0.7도에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해 낮에도 7.2도까지 올라 하루 종일 이맘때보다는 2도 가까이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추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없이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좀 낮은 곳이 있는데요. 이맘때 수준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영하 4, 5도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광주, 대구 영하 3, 4도 선, 부산은 영상 2도로 출발해 전국 대부분 영하 8도에서 2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7도까지 올라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내일도 5도에서 13도 분포에 오늘과 엇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상권은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번 설 연휴 고향에서 부모님 뵙고 본인 건강 요목조목 살핀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낙상과 근감소증, 우울증까지 연휴가 끝난 뒤 오히려 더 챙겨야 할 노년 건강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 나와 계십니다.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자, 교수님도 이번 설에 집안 어르신들을 뭐 뵙고 오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신 만큼 또 전문가 가장 유명한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나 여기 아픈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네, 뭐 가족 모임 있으면 저는 뭐 늘 익숙합니다. 제가 마치 찾아다니는 진료실처럼 걸어다니는. 네네,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설에는 사실 뭐 저희는 신정을 지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미사 드리고 식사 같이 끝내는 것으로 간소하게 끝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볍게 포옹하면서 혹시 뱃살은 좀 나오셨나 확인해 보고. 그런 것도 확인합니까? 뱃살? 아무래도 느낌으로 이제 느낌으로요? 이전보다 배가 좀 나오셨네 이런 느낌이 있을 네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잡으면서 악력도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뭐 뒷모습에서 이제 종아리 또는 이제 그 허벅지 사이즈가 좀 더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팔 상완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사실 근육이 빠지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위거든요. 여기요. 여기. 네, 네. 예. 그래서 예전보다 근육이 좀 많이 빠지셨나 배가 좀 나오셨나 또는 뭐 악력이나 근력이 좀 떨어지셨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가볍게 체크하게 되죠. 뱃살 같은 거는 뭐 노인들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 배가 나온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정상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체중계 눈금과 관계없이 체지방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가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뱃살은 최대한 나오지 않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심혈관이라든지 호흡기 이거 중요하지만 일단 육안으로 근력부터 보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부모님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자,
일단 부모님 보실 때 아까는 이제 근력 위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호흡기나 어떤 심혈관 이런 것도 이게 뭐 이렇게 기기를 갖다 대지 않고도 조금 이제 파악이 됩니까? 일단 이제 요즘은 그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으시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는 분의 경우는 본인이 건강 검진 받았던 결과표를 저한테 갖고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얼굴 표정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만사 귀찮아하시고 예전에는 그래도 TV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표정 안색 이런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귀찮아하시고 이러면 혹시 조금 우울증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힘겨워하시면서 뭐 이렇게 짚고 일어나신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도 뭔가 조금 기력이 약해지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할 때도 음식을 이제 고르시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느냐를 보면 그냥 좀 씹기 편하고 그냥 이렇게 그 간단하게 드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쪽으로 바뀌면 이게 뭐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는 저작 능력이 좀 떨어지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힘들여서 씹어야 되거나 소화시켜야 되는 거를 자꾸 피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네네. 약해지면.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 관리가 운동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 제대로 해야 된다. 단백질이라는 음식 자체가 씹기도 좀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챙겨 드셔야 되는 단백질 음식을 조금 덜 챙겨 드시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식사하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음식 드셨어요? 식사에서 좀 단백질 챙겨 드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좀 육류나 뭐 두부나 이런 종류들 좀 드셨어요?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드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거 아주 팁이네요. 엄마 저기 식사하셨어요? 정말 부실하게 드셨으면 안 되는데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명절 때 이제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거저거 많이 먹습니다. 갈비찜, 전 같은 이제 고칼로리 음식. 막 흡입하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면 나 살쪘어 이러는 분들 이제 많습니다. 고령 노인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배 나온 거 이런 거 어때 체지방이 어디로 쏠리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식단에 있어서 어떤 식단을 꾸려야 될까 이런 부분도 팁을 하나 주세요. 저는 오히려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평소에 좀 부실하게 먹다가 그날 좀 푸짐하게 이제 좀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짜게 먹고 과식하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음식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고 평소에 잘 드시지 않던 음식도 이제 좀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되니까 또 기분도 좋으셔가지고 평소에 부실하게 드시다가 잘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르신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설 음식들 특히 이제 뭐 과식도 문제지만 그렇잖아도 그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시던 어르신들께서 또 과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떡국 드시고 또 과일 드시고 식혜 드시고 이러면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만 조금 피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뱃살을 더 나오게 하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그거만 자녀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탄수화물이 뱃살을 나오게 하고 또 단백질과 비교해서 단백질을 좀 적게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뱃살도 나오는 데다가 근력 감소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어떤 음식 드세요라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질문도 드린다고 했지만 식사하시고 나가서 걸으셨어요? 이 얘기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르신들이 루틴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걷고 움직이는 것이 근육 유지에도 중요하지만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 유지와 혈당 관리. 근데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식사하고 나서 졸려요.
혈당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좀 귀찮아지시거든요. 나가서 움직이기가. 그래서 오히려 식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10분이라도 걷고 들어오세요라는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혈당 관리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 여러 가지군요. 아주 그 이점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쉽게 이제 지침을 권고하는 게 손바닥을 펴서 네. 손가락을 제외한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그게 생선이든 달걀이든 네. 두부든 예. 고기든 매 끼니 그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매 끼니 드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네. 좀 많다는 아니요, 생각도 전혀 드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손가락 이만큼을요? 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예. 매 끼니 드셔야 돼요. 오.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게 과거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문제였다면 이제 지금은 근육이 없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의 경우에도 이렇게 낙상 넘어졌을 때 이제 뼈가 잘 부러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근육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심을 잡기도 쉽지 않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기 훨씬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뼈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근손실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노년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손실 없는 게. 야, 그렇다면 단백질도 이 손만큼 끼마다 그렇죠. 손바닥만큼 끼마다 드셔야 된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 달걀 후라이도 좋고 삶은 달걀도 좋고 일단 달걀 한두 개 드시는 것만으로도 네. 벌써 시작부터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서 든든한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본값은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달걀. 네, 예. 그러니까 손쉽게 뭐 달걀 요리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또 저는 어쨌든 생선을 많이 권하는데 이게 생선이요? 쉽게 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생선은 아무래도 좀 씻기 편하고 소화도 상대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지방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네. 생선을 저는 많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그 식사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최근 들어서는 어르신들 드시기에 좋은 그 단백질 보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보충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백질 보충 제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아무래도 잘 못 하시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예. 요즘 그 이렇게 가루 형태로 나와서 물이나 우유나 두유에 타서 이렇게 드시게 할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액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액상의 경우에는 인공 첨가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굳이 보충제를 드신다 그러면 가루 형태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요. 자, 단백질 섭취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방법을 모르면 아침에 달걀 한두 개 먹는 게 시작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뭐 탄수화물 섭취 줄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나 입맛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밥 말아 먹는 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물에다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네. 식사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씹지 않고 그냥 삼키다 보니 소화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밥을 주식으로 드시다 보니까 밥이 끝나면 식사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밥은 에너지원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밥을 물에 말아서 대충 드시게 되면 그냥 김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한 끼 때워서가 되는 거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챙겼어가 못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채소나 그러니까 단백질 반찬을 오히려 주식처럼 드시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게 만들어서 네. 단백질 음식이나 나물 반찬을 주식으로 먼저 드시고 조금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반 공기 정도 드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네. 단백질이나 나물 종류를 주식으로 하고 나중에 반 공기 정도 이게 먹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롭다. 혈당 관리까지도 이롭다는 이제 네네. 말씀이시고
자, 이제 자녀들이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떠나고 나면 뭐 빈 둥지 증후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같이 살면 몰라도 부모님 매주 찾아뵙기도 그게 쉽지 않은 쉽지 일인데 그 혼자 계신 부모님, 고령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외로우실 거예요. 네네. 그죠? 기본적으로 외로우실 텐데 이런 외로움이 어떤 신체 질환으로도 이렇게 치환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체한 게 네. 소화불량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런 외로움, 고독감 또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나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신체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여기저기 아픈데 이거 왜 그러지? 뭐 이런 표현을 하신다든지 또는 수면의 질이 좀 달라져요. 네. 요즘은 새벽에 잘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이제 이런 말씀 하실 때 좀 잘 주무시라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혹시 이게 노인성 우울증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과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는 우울증 티가 안 나요. 그냥 본인이 불편해하는 증상만 호소하시게 되고 예전보다 좀 많이 아파 하면서 조금 이게 관심을 좀 끌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살짝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아니신가? 이런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약간 인지장애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의 또 다른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은 그런 변화들을 한번 모처럼 이렇게 얼굴 뵙고 얘기를 나누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 아직 겨울철 안 끝났습니다. 고령층 빙판길 낙상 뭐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당장 괜찮다고 하다가도 며칠 지나서 이렇게 어떤 통증이라든지 뇌출혈 뭐 이런 거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네. 낙상하면 고령층은 무조건 일단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낙상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눈길 이런 그러니까 좀 빙판길에서는 외출을 자제하셔야죠. 네. 그리고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는 게 좋을 만약에 것 같고. 넘어졌을 때도 충격이 덜하게. 그렇죠. 충격이 덜하게요. 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골절이 척추 압박 골절하고 그다음에 대퇴부 그러니까 경부 골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쪽이 골절이 있게 되면 움직이실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계시게 되면 그때 사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근이 확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육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의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멘탈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폐렴이라든지 2차 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겨울철 건강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낙상하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넘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증상을 좀 잘 본인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부위가 좀 붓는다든지 또는 머리를 부딪혔는데 뭔가 조금 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가셔야죠. 그렇군요. 뭐 낙상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서 이 조금 이상하신데 하면 바로 데려가야지. 맞습니다. 막 2, 3일 있다가도 증상이 확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죠? 자, 노년층 또 온도 조절 능력이 낮아져 가지고 저체온증에도 이제 취약하다고 합니다. 자, 실내 온도는 20에서 24도 유지하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전기장판만 틀고 이렇게 등 따숩게 하면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기가 따뜻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내 공기가 따뜻해요. 그래요? 그게 문제인데 이제 뭐 좀 난방비 아끼시겠다고 그냥 전기장판만 깔아놓고 계시는 고령층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그 화상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장판을 깔아놓으면 등만 따숩지
바깥에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에 들이마시는 그 호기는 차가운 공기잖아요. 그러면 호흡기나 아니면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어도 20도 이상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건강 유지 위해서 이제 고령층들, 노인들 운동도 이제 뭐 가볍게 좀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 이건 반드시 피해라. 더더욱 아까 이제 낙상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운동 뭐 시간대라든지 그 운동 방법이라든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일단 아침 일찍 이제 그 야외 운동을 하는 거는 실내 공기, 약간 실외 공기의 이제 뭐 오염도라든지 또는 또 지나치게 온도가 낮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겨울철에는 오히려 햇볕이 좀 따사로운 뭐 오후 2시 한 4시 그때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해야 사실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규칙적으로 주면 그게 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스쿼트라는 동작 같은 경우도 이게 의자가 있으면 자세만 잘 잡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더라도 허벅지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것도 얼마든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집 밖으로 나올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벽에다가 손을 대고 한 발을 들어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푸시업을 꼭 바닥에다 손을 짚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셔도 그러니까 바닥에다 하면 힘드니까 교수님 이것도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에 요 정도, 요 정도도 하시는 거 괜찮고 또요. 그래서 부득이 뭐 내가 이제 오래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다면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좀 까딱까딱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줬다가 뺐다가 하는 것도 이거 약간 스트레칭도 되면서 근력 운동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진료실에 의자가 없거든요. 저는 서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게 되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그냥 일어나서 TV 보고 계신다면 서서 보세요. 근데 가만히 서서 보기 심심하면 제자리 걸음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스쿼트 하면 더 좋고. 그럼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화지만 이런 실천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꼭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좀 젊은 분이나 중장년층도 사실 근력 감소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검진할 때 그래도 유지는 했네.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젊은 사람들 지금 30, 40대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전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 쉽게 우리 어머니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어서 나도 혈압이 올라갔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 오시면서 생활 습관 개선은 전혀 안 하시거든요. 나 어차피 우리 집 유전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습관에서 간간히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으로 바꾼다든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잖아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약을 안 먹어도. 그 정도의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떨어질 때 그다음에 약을 찾는 게 순서지. 지금 너무 앉아 있고 운동량 없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고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데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이거든요. 아니 평생 약을 먹는 건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약을 먹다 끊으면 다시 올라갔다? 그건 치료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개선시키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감기약을 안 먹었는데도 목이 안 아프고 열이 안 올라가야 그게 치료잖아요.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야 치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간간히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올해는 내가 그래도 운동으로 좀 잃어버린 근육을 회복해야 되겠어.
이런 결심을 갖는다면 아마 지금 혹시 약을 드시는 젊은 친구들은 약 가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손쉬운 것부터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약을 한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는 부작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약으로 조절을 해서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필요하나 네네. 약으로 혈관 합병증을 늦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이 바뀌어서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죠. 내 몸이 더 건강해지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이런 약들을 줄이거나 끊어도 혈당이나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치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 안에서도 이렇게 스쿼트를 하든 아니면 얹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든 푸시업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근육량을 또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기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 보건소나 헬스클럽에 가면 체성분 검사라고 해서 체성분 검사 간단하게 우리 몸의 그 체지방과 근육량을 그 알려주는 검사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중을 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손쉽게 재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체중보다는 근육량에 조금 더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비만의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체중이 정상 체중인 때보다 약간 과체중인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나는 20대 때나 60대인 지금이나 체중이 그대로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그대로란 얘기는 근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느니까 그 자리를 지방이 대체했겠죠.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성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지방 검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근육이 오히려 늘었네. 이러면 제가 작년보다 더 젊어진 거고 이게 저속노화죠.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 관리와 저속노화를 교수님은 일관되게 이제 강조해 오셨는데 뭐 관련해서 좀 건강하게 늙는 비법이랄까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오히려 이제 90 넘으신 어르신들 지금 돌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이제까지 강조해 왔지만 일단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첫 번째가 근육량 유지고요. 두 번째가 혈당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하게 시켜서 얘기하면 저속노화는 결국 혈당 관리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을수록 노화는 빨라지고 혈당 관리가 철저할수록 노화는 늦춰진답니다. 일단은 당분 섭취를 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당은 피해야죠.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채소, 통곡물, 콩류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는 나가서 10분이라도 걷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식후 고혈당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혈당을 잡아서 에너지로 쓰는 근육이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 큰 차냐 소형 차냐라고 얘기하는 게 큰 차가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 에너지원을 활발하게 태울 수 있는 근육이 충분해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편하게 먹으면서도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번 근육량 유지, 2번 혈당 관리인데 혈당 관리야말로 정말 저속 노화하고 거의 이퀄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통곡류라든지 곡물 뭐 이런 거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먹고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걷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일 나쁜 게 흰쌀이나 뭐 밀가루 이런 겁니까? 음식 중에는? 사실 제일 나쁜 거는 초가공식품이죠.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간편식 그냥 렌지에 데펴서 바로 먹으면 되는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은 거기에는 이제 설탕 그다음에 정제 가공 기름
나트륨, 그다음에 인공 첨가물들이 이제 범벅이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음식보다는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집밥 먹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면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식당을 찾아서 집밥과 비슷한 그러한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겠죠. 네. 자, 박용우 교수님은 국내 손꼽히는 비만 치료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셨고 아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몸을 먼저 바꾸는 게 간단한 운동이든 뭐 식단이든. 자, 비만 치료의 관건, 건강한 식단은 어떤 건지 아까 한 얘기하고 겹칠 수는 있지만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춘 음식을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핵심이다. 그러니까 재료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온갖 첨가물들이 범벅이 돼 있는 음식은 사실은 먹을 수는 있으나 음식에 탈을 쓴 그러니까 화학 복합물이지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그러니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진짜 음식에 익숙해져 와 있지 온갖 가공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이 익숙해하고 있지 않은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지금 주식의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몸이 야금야금 망가졌단 말이죠. 그럼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시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올해 CES 등에서 시니어 돌봄 로봇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대거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첨단 기술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할 미래 좀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이제 응급 호출 배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약 시간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약 드시는 걸 잊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가벼운 것부터 그다음에 운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기까지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또 건강관리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짜 음식은 가라, 진짜 음식을 먹어라는 말씀까지 지금까지 박용우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이 2차 핵 협상을 벌였는데 주요 원칙에 합의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합의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아니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단 양측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양측 간의 회담이 3시간 30분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중동 특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참석을 했고 마사이 제르드 쿠시너가 참석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아라그치 장관이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지난 6일 날 오만에서 만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오만 외무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지난번 회담과 비교해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데 건설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합의점과 주요 원칙을 도출했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과정이 시작된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의할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 관리들이 협상에서 제재 완화 그리고 핵 문제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밝혔고요. 네. 미국의 언론들도 이란이 최장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제3국 이전환 등에 대해서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이후에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직접 협상에 들어갔던 당사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아라그치 장관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고요. 이란은 전문가급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 지속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만 외무장관도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공동의 목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좋은 진전이 있었고 굉장히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다 들어보면 협상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분위기는 꼭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미국도 항공모함을 이란 인근에 배치했었고요.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한때 봉쇄하면서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합의를 안 할 경우 이란이 이걸 원치 않을 거라 말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그러자 이 발언 나오자마자 하메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이란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네. 역시 제네바에서 또 네. 다른 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세 나라가 이제 회담을 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이었어요. 네. 근데 회의를 또 한 번 더 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미국에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말씀인 것처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제레드 쿠시너가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네. 먼저 미러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양측 간 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간의 비공개 회담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역시 열린 이유가 있었군요. 네. 똑같은 사람들이 또 가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회의는 무려 6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중요한 쟁점과 중대한 탈반이 논의가 됐고 네. 회담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역시 얘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이 네. 결과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러시아 쪽에서는요, 뭐 협상에서 영토, 군사, 정치, 경제, 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얘기가 진행이 됐고 협상 당사자들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도 회의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현지 시각으로 18일 날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키우 언론들은요. 돈바스 영토 문제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무려 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왔고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서기를 비롯해서 군사정보총국을 지낸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미국은 말씀인 것처럼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제레드 쿠시너가 참석했고 나토 쪽에서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네. 이번 달에도 4일, 5일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회의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18일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도 비슷한 걸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본보기라 그럴까요? 네. 이제 잘 살펴봐야겠어요. 네, 일단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것이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겠다 밝혔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3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 330억 달러가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이 가스 화력 발전소가 원전 9개를 생산하는 전력량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려 740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도 전력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미국의 제조업을 지원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미국이 뭐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아졌고 네. 여기에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 건설을 일본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하게 한 사업이고요. 역시 에너지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이 프로젝트가 직접적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조지아주의 첨단 반도체 그리고 방산물재 꼭 필요한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을 일본이 지어준다고 합니다. 러트릭 장관 얘기는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면서 중국이 장악하는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미국이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조달 능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일본 자금으로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곳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집토끼를 챙기는데 일본 자금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주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곳인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뭐 앱스타인 파일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민 세관 당국에서 이제 총격하면서 사람도 숨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는 그런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돈을 가져와서 이 지역을 잘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역시 공화당의 최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투자가 결정되기 전에 그 일본에서 먼저 그 조기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다카이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왜 빨리빨리 투자 진행이 안 되냐라면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11일부터 14일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좀 컨닝 페이퍼가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서 잘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 네. 자, 근데 이런 대미 투자와는 별개로 네. 미국 대사관들이 미국 건국 250주년 앞두고 주재국 기업들 대상으로 모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0주년 건국 기념 맞이해서 네. 굉장히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대사관들이 각국의 현지 기업들에게 건국 기념 행사에 위해서 기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달 초에 네.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서 만찬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돈 좀 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다른 대사관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 일본 미국 대사관이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했다고 하는데요. 네. 3,700만 달러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 일본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런 대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네.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 대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대사들 사이에서 누가 돈을 많이 가져오냐 이것 때문에 경쟁이 붙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미국 네. 이미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네. 마지막 질문.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면서 대선 주자였던 제시 잭슨 목사가 별세했어요. 네, 올해 84세로 1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2017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 뒤로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탁월한 웅변가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외교 무대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했었는데요. 시리아, 쿠바, 이라크 등지에서 억류돼 있었던 미국인 석방에 관여하면서 인권 외교의 상징적인 인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84년, 88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흑인 유권자와 백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제3세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시 잭슨 목사에 대해서 시대의 건이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두 사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같은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불립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2월 9일. 네네. 어떤 남성이 그 모텔에서 그 종업원이 발견했는데 네. 사망한 상태로 꽤 시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입실은 그 전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 그래서 저 CCTV를 통해서 여성을 추적해서 이제 잡았습니다. 잡는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금방 잡았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사망 관련된 걸로 일종의 조사 예정이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과 연관된 여성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한 사건의 범인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네. 거의 죽음까지 직전까지 간 상해치사. 이 2-3건의 범인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왜 그랬는지 도대체 무슨 동기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허술한가? 그리고 경찰이 그럼 첫 번째 사건은 왜 이렇게 늦게 처리했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부검을 했을 테니까 뭘 먹었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숙취 해소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네. 이 여성이 네.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조제받은 약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정제 계통이라고 합니다. 벤조디아이팸이라고 그 계통이라고 하는 네. 말하자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수면제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몸을 쫙 안정시키는. 깔아지게 해가지고 잠도 자게 하고 안정시키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고 예. 거기다가 숙취해소제를 더하고 또 술도 먹고 세 가지가 섞인 상태에서 예. 이 사망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성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직접 제조한 흔적이 다량의 것이 발견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안정제라 그랬는데 거의 수면제 가까운 안정제하고 숙취 해소제 이런 게 뭐 섞여 건데 결국 그렇다면 뭐 못 먹을 것도 아닌데 이게 양의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약이나 어떤 음식은 상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임금님들이 흔히 말하면은 뭐 간장게장에다가 감을 먹지 마라 영조 임금께서 아니면 그 전에 뭐 큰일 난다. 근데 실제로 이건 상극인 약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 안정제를 먹인 다음에 이것을 지속시키는 걸 먹이면은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안정제를 줄 때는 요만큼만 지속하라고 의사는 줬는데 그래야 몸에 무리가 안 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걸 쭉 늘리는 걸 줬다는 거. 숙취해소제는. 그리고 이걸 또 활성화시키는 술은 또는 또 이제 침잠시키면서 그 몸을 느려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증폭시켜요? 그렇죠. 이 양리작용을 이 여성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험치는 확실히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 이 경험치가 있는 것은 사실 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한 달 정도 사귄 남성한테 그 뭐 드라이브를 했는지 주차장에서 피곤하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이 음료를 섞은 음료를 그리고 나서 거의 이틀 정도를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 가족들이나 이분은 죽을 뻔한 사람은 평상시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뭘 줬길래 그래? 근데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거고 피해자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똑같은 거를 지금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2명이 연달아서 이제 사망한 거예요. 한 명은 한 달 정도 사귄 사람은 비슷한 걸 먹었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지한 상태에서 2명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남성은 잘 모르던 사이였다 그러고요. 한 번 정도 만났다는 뭐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관건이 과연 이런 몸의 작용을 갖고 온다는 거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했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2번 연달아 그렇게 된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관건인데 예. 본인도 그 양리작용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경찰 진술에. 경찰의 진술에.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그 첫 번째 사건의 가족과 그 사람한테 항의를 받았고 그리고 항의를 받은 거로 본인이 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고소가 아니라 경찰에 이거 좀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서 들어갔고 본인이 경찰한테 연락을 받은 겁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까지도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리작용에 모르고 이것을 이렇게 먹이면 죽인다는 걸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두 번째 사건부터는 이 양의 그러니까 농도를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2배로 올렸다는 진술도 또 경찰에서 했나요? 아니죠. 양을 이제 검출을 했군요. 검출도 했고 그 거주지에서 발견된 게 그 양의 2배. 그러니까 그게 조제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고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주지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 우연히 그냥 뭐 현장에서 숙취 해소하라고 도만이 숙취 해소라고 줬다고 해도 되는데 이게 그대로 거주지에 그것도 지금 들리는 바람은 6병 정도 더 있었다. 그래요. 예, 뭐 3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모를 수는 없고 계획성은 명확한 겁니다. 그건 뭐 본인도 거기에서 부정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차별하게 연쇄살인처럼 아무나 걸려서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소위 말하는 어떤 뭔가 자기한테 공격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려고 했던 건지 요게 이제 다음 관건이죠. 자, 어쨌든 자기가 잘 알건 그냥 조금 알건 뭐 거의 모르건 이런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런 몸에 안 좋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뿌렸다는 것까지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거의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본질이 과연 무차별 다수한테 이걸 막 뿌리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돈이라도 챙기려 그런 건지 이런 목적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목적 부분은 애매한 게 그걸 배달 그 모텔에 들어가서 배달 앱에 시키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 액수가 별로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뭘 했는 게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 강도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 약간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아까 정신과 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심리 이상이거나 정신 질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강도일 수는 없다. 그럼 그 카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여성이네 그러고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라 하면 아까 죽다 살아난 사람 말고 사망 사건 첫 번째 사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날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찰하고 출두 요구도 받고 날짜 조율하는 사이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연쇄 사망이 아니라 연쇄 살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애초에 살인적 각성으로 인해서 연쇄살인은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에서 열흘이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는 3일이나 4일.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이렇게 굉장히 팍팍팍 줄어드는 그런 살인적 각성에 스스로 어떤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매우 태연하게 이 범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고의성 없다는 진술로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약을 왜 먹였어? 그랬더니 그냥 뭐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냥 내가 준 건 맞다. 근데 줬지만은 재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워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재워서 깨어난 지 많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 영장에서 명확히 해야 되니까 상해치사로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경찰 수사를 하고 검찰 단계에서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처음에
구속시킬 때는 상해치사로 일단 하고 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말씀이시고 경찰이요. 이 피의자 여성의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이코패스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이코패스 PCLR 테스트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 예. 반사회성부터 감정의 얕고 낮음부터 4가지 영역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이 여성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투사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 여성이 진짜 지능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검사하는 거에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하면 예. 더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아질까 봐 그거를 감안해서 대답을 한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더 높게 나오면은 이 범인한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죠. 높이 나오면 더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법정에 내가 나중에 형을 받을 때 내가 미쳤다는 걸 입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것이 제대로 검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이코패스 검사가 제대로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서울경찰청의 프로파일 동원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와 별도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범죄 행동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연습을 했겠죠. 특히 성인 남성이 아니라 네. 청소년, 후기 청소년한테 연습을 했겠죠. 특히 남성 청소년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울갤러, 소위 말하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누구를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자살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약물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비슷한 형태를 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약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데 자살인 줄 알고 처리했는데 사실은 접점이 이 여성과 있다. 그러면 이 여성이 그들을 상대로 했다. 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 그럼 추가 범행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서너 명이 지금 뭐 접촉점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저는 최소한 상해 정도는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여서 확인은 했을 수 있다. 뭔가 시도는 더 있었다. 예. 자, 그 결과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마시기 전에 좀 이상한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여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선 그 약물 감지 손톱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손톱에 넣으면은 그런 성분이 드러납니다. 색깔이 변색되는 그러니까 물뽕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여성한테 보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남성은 스스로 좀 조심하셔야지 이게 함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명절 연휴 마무리하는 저녁 오늘 끝곡으로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